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9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진짜 너무너무 춥네요. 올 들어 가장 추운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북극 한파라는 용어를 썼었잖아요. 그랬죠? 더 추운 것 같아 그때보다. 네. 근데 이렇게 추운 날 박 PD는 막 열을 내고 있네. 그것도 화장실 갔다 와서.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제가 방금 전에 쉬를 하고 손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큰일을 보던 총각이 물을 내리면서 바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좀 씻고 다니지, 저 총각은 왜 그냥 나갈까 했는데 갑자기 띠디디 소리가 나는 거야. 띠디디 소리는 뭐예요? 지문 인식 개폐기에 문이 열릴 때 나는 소리거든요. 지문을 대고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총각이 손도 씻지 않은 손으로 지문 인식기에다 자기 손을 댄 거야. 그리고 자기는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손을 올려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한 게 묻을 수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이 지문 인식기를 쓰는 회사가 꽤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얼굴 인식이라든지 홍채 인식보다는 훨씬 저렴하단 말이죠. 그리고 안전하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지문 인식기를 많이 쓰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지문 인식기 옆에 이런 팻말을 써붙여놔야 되겠네.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 대기 전에 꼭 손을 씻으세요. 그렇죠.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업체에서 이거를 좀 닦아줘야 될 것 같아. 세척액 같은 걸로? 아무리 응가하고 나서 손 씻으세요 해도 깜빡 잊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게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알코올 소독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총각은 그랬을 거예요.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안 씻었겠지. 평상시에 씻었을 거야. 그럼 뒷사람 어떡하냐고. 아무튼 좀 지저분한 얘기를 했으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페이스북 글을 하나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실패에서 배우기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뭔 내용이 있냐면, 똑똑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은 거의 실패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에 실패로부터 배우는 방법을 몰라요. 대신 그들은 기본적인 귀인 오류를 범하지요.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천재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무엇인가 나쁜 일이 나타나면 내가 아닌 다른 누가 바보짓을 했기 때문이야, 아니면 내게 충분한 자원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또는 시장이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남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하나 더 있죠. 내가 너무 앞서갔어. 그런 것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 글을 누가 했는 줄 아세요? 구글에서 채용과 승진을 담당하는 라즐로 복 부사장이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부사장의 얘기가 감명 깊은 거는요, 구글이 기발한 채용 제도로 전 세계에서 유명하죠. 그렇죠. 특히나 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업인데 명문대 출신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구글에서는. 세르게이랑 레릴은 스탠포드 나왔잖아. 본인들은 그렇게 나왔지만 구글에서는 인사 채용을 할 때 실패로부터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구글의 경쟁력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늘 성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항상 성공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실패를 하기 때문에, 실패에서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늘 성공만 할 수 없다, 이 말이 참 저 가슴에 팍팍 박히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비슷한 내용을 들은 것 같아요. 잡스가 인문학을 되게 중요시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라는 거는 정해진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인문학자가 아닌 다수의 공학도라든지 과학자들은 0 아니면 1, 이 사고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이란 얘기죠. 하지만 비즈니스를 막상 해보면 0 또 아니면 1, 이런 경우보다는 무한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인문학도들은
무한의 선택지를 골라야 하는 상황에 익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도를 선호한다. 그렇군요. 아무튼 저희 경제 브리핑을 진행하는 이 PD 박 PD도 실패에서부터 배우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이고요. 저희 애청자분들도 저희와 함께 실패로부터 더 많은 경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나한테 정말 딱이더라고. 신문이나 TV 뉴스 챙기기 쉽지 않잖아. 그런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은 내가 듣고 싶을 때 터치만 하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든. 시사용어 해설도 들을 수 있고 신간 리뷰도 들을 수 있고. 글쎄 우리 조카가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이모 진위 개수가 뭔지 알아? 난 알지? 하고 자랑하더라고. 이런 팟캐스트 정말 오래오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돈 없다고 그만하면 어쩌지? 이 PD님, 박 PD님 맨날 자비로 방송한다고 하던데 조금이나마 도울 수 없을까? 걱정 마세요. 신개념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시플렉스 대표 김태우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를 고르시기만 하면 일주일마다 기부머니 500원이 적립됩니다. 한 달이면 2,000원이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정기 구독자가 1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 이분들이 모두 참여해 주시면 한 주에 500만 원, 한 달에 무려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PD 박 PD님 신세 타령하지 않아도 되겠죠? 위시플렉스는 스마트폰 앱은 물론 PC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기견 살리기, 저소득 가정 아동 돕기 등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가 있으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정부가 설을 앞두고 재미난 발표를 하나 했어요. 무려 21조 2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 이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21조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 거야? 이거? 메르스 때 정부가 푼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추경으로 22조를 풀었는데 네. 이번엔 21조를 풀겠다는 거야. 와, 그럼 그만큼 급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가? 아무튼 이 발표는 어디서 했냐면요.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 대책이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자리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요즘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해소 자금도 융자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또 체불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대 300만 원까지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소액 체당금을 연휴 이전에 신속하게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댓글이 어떻게 달렸는지 아세요? 담뱃값 인상에 각종 세금을 올려서 낸 내 돈 가지고 생색은 점점점. 누군지 알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모바일 뱅킹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모바일 뱅킹을 하실 때 가장 인기가 많은 서비스는 계좌 잔액 조회인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체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계좌 잔액 조회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전체 서비스의 57%를 차지했네요. 그리고 계좌 잔액 조회 외에 계좌 이체가 36%, 그리고 ATM 현금 인출이 5.5% 순으로 나타났어요. 이 ATM 현금 인출은 모바일 뱅킹과 연동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해요. 모바일에서 일종의 암호를 풀어줘야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통계가요. 모바일 뱅킹으로 예금, 펀드, 대출 이런 거를 가입한 사람이 있다. 이게 전체의 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직접 영업점을 가시거나 아니면 PC를 통해서 예금이나 펀드에 가입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는 계좌 이체가 1등일 줄 알았는데 잔액 조회가 1등으로 나타났잖아요. 따지고 보니까 없는 돈을 짜내서 쓰려고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세 번째 소식으로는요. SK텔레콤이 오늘 구설수에 올랐어요. 뭔 얘기냐면 통신비 미납자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SK텔레콤만 유독
좀 까탈스럽게 굴었다. 이게 나왔거든요. 새누리당 김정은 의원이 SK텔레콤이 2012년에서 2015년까지 67,356명을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을 했다고 해요. 또 이 중에 11,492명의 신용등급을 하락시켰다고 해요. 왜 이렇게 됐냐면 SK텔레콤은 1년 이상 100만 원 이상의 통신요금을 연체한 가입자들을 2012년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신용평가사에 등록해왔다. 이렇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논란이 커지니까 오늘 SK텔레콤이 또 발표를 하나 했어요. 앞으로는 통신요금 미납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정보 등록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붙였냐면 어려운 경제 여건, 특히 청년 세대의 취업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장기 미납 고객의 채무 불이행 등록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 이미 등록된 채무 불이행 고객의 정보도 삭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뭐 아직 삭제하겠다고까지 발표를 안 했어요. 예정인 거죠. 그렇죠. 이 논란이 또 수그러들면 그 예정 아니었어? 우리가 확실하게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냐면 그렇게 청년 세대를 크게 생각해 준 척하지 말고 차라리 통신 요금을 내려달라.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훨씬 낫죠.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하면은 그래도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 아닙니까? 한국은행 들어가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 한국은행은 과연 투자 성적을 따진다면은 A 마이너 정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죠? 보통은 그렇죠. 네, 그런데 A도 아니야. 이건 거의 F 수준인데? F? F 수준의 성적표를 받았어요. 오호. 금 투자 이야기예요. 금.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이 투자 목적으로 금을 샀어요. 그런데 성적표를 봤더니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3%예요? 예. 그러니까 금값이 마이너스 33%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돈으로 환산을 했더니 1조 8,860억 원. 아니 이것도 다 우리 세금일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약 2조를 허공에 날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김중수 전 총재 시절에 금값이 최고 수준일 때 금을 산 거야. 근데 한동안 금값이 계속 떨어졌죠? 그랬더니 3, 4년 사이에 결국 마이너스 33%까지 곤두박질 쳤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손해를 많이 냈으면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가 지적을 했어요. 적정한 금 보유량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달러 보유액은 세계 6위예요. 그런데 금 보유 순위는 34위에 머물고 있다. 너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애초에 왜 금을 집중 매입했는지, 그런데 그 이후에는 왜 안 사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차라리 금을 살 때 종로의 금은방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샀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렇지. 마이너스 33%가 플러스 33%도 될 수 있잖아. 그렇죠. 마지막 소식으로는요. 중국 GDP 성장률 7% 벽이 깨졌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외신에서 난리가 났어요.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지난해 중국 GDP가 67조 6,708억 위안, 2014년에 비해서는 6.9%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6.9%는 중국 정부가 당초로 목표로 제시했던 7%에 못 미치는 거라고 합니다. 특히나 전년 성장률 7.4%에 비해서는 0.5%포인트 하락한 거래요. 이렇게 좀 낮아질 수 있지도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그동안 고도 성장을 계속 구가해 왔잖아요. 지난해 6.9%는요. 1989년 중국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천안문 사건. 네. 이 천안문 사건 이듬해인 1990년에 3.8%까지 경제가 꼰들박질 쳤었거든요. 이 이후 25년 만에 최저치라고 해요. 이제 중국의 성장세도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경제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과연 중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 이거에 의문이 있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나 오늘 황바오안 국가통계국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6.9%는 낮지 않은 성장 속도다. 이 수치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으며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인도를 제외한 웬만한 주요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아직도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규모가 다르잖아요. 중국은. 그렇죠. 이렇게 중국은 뭐 경제 성장률이 조금 떨어져도 자신만만해 하는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강대국이 기침을 한번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독감에 걸려버리잖아요. 네. 이런 일들이 벌써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뭔 얘기냐면 지난해 중순부터 중국 경제가 좀 꺾인다 얘기가 나오자마자 러시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들뿐만이 아니래요. 나이지리아, 이집트, 베트남, 파키스탄, 필리핀 이런 중소신흥국들도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대요. 블룸버그가 조사를 해봤는데 뭐 다른 수치는 아니고요. 증시 시가총액을 한번 집계를 해봤나 봐요. 18일 기준으로 중국 증시 시가총액이 연초 대비 21.89%가 떨어졌대요. 그런데 중국만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 떨어졌는지 아세요? 19.68% 20% 가까이가 추락을 해버렸어. 나이지리아도 17.53%, 카타르 17.22,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6.73, 또 러시아가 16.60. 이렇게 신흥국들도 줄줄이 증시가 폭락을 하고 있대요. 게다가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교사나 간호사 월급이 안 나온다는 거야. 또 나이지리아가 산유국이거든요. 그래서 기름값이 엄청 싸고 보조금을 지급해 왔는데 연료 보조금을 삭감해야 되겠다. 국가 재정이 워낙 힘들어졌으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니까 옛날 속담이 하나가 생각이 나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는 저희가 여러 번 얘기 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그 뒷 배경이다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네. 두 나라가 열심히 싸우니까 그 주변에 있던 나머지 신흥국 다 새우등 터지고 있고 그 중에 우리나라도 빠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방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방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요즘 IT 업계의 가장 핫한 이슈 오토 시장을 짚어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자, 일단 2주 전에 야놀자 아시죠? 야놀자. 예, 숙박 앱이라고 하는데 이제 앱으로 호텔이든 모텔이든 게스트하우스든 예약도 하고 결제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야놀자가 예약한 숙소가 최저가가 아닐 경우에는 차액의 3배를 보상하는 최저가 보상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니 각 숙소마다 방도 크기가 다를 테고 뭐 뷰도 다를 테고 최저가란 걸 이걸 어떤 기준에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객이 앱이든 PC든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약했을 때 가격이 있죠. 근데 실제로 업소에 가서 결제를 했더니 바가지다. 그럼 그 바가지 쓴 금액에서 원래 결제할 때 금액을 빼면 차액이 나오죠. 그럼 그 차액을 3배를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경쟁업체인 여기어때, 이 신동엽이 광고하고 막 그런 업체죠. 여기어때는 차액 보상 300%를 500%로 늘립니다. 오호. 그러면서 여기어때는 우리가 내세우는 최저가 보상제는 시스템상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야놀자가 하는 보상은 업주들을 사실상 몰아세워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요? 여기어때에서 최저가를 할 수 있는 거는 온라인이든 모바일이든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놀자가 하는 최저가는 야놀자가 업주도 그러니까 사장님이겠죠. 모텔이든 호텔 사장님들한테 당신네들 최저가 만약에 보상해달라고 했을 때 꼭 해주라고, 안 해주면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사실상
강압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더불어 최저가 보상제 자체도 실행은 여기 어때가 먼저 하는 건데 야놀자 측이 우리보다 실행은 나중에 하면서 발표만 먼저 한 거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어요. 아, 지금 이런 최저가 논쟁을 보니까 예전에 이마트랑 홈플러스랑 자기네들이 가장 최저가다 이러고 싸웠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실행도 했는데 정보가 새 나갔고 상대방이 이를 먼저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폄하하는 뉘앙스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일 오늘이죠. 야놀자는 최저가 보상 규모를 10배로 더 늘렸다고 또 보도자료를 쫙 뿌렸어요. 10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 5배, 2주 만에 10배로 늘어난 거예요. 오호. 두 업체의 싸움이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어때가 지난 14일, 그러니까 지난주예요. 지난주. 발표를 또 했습니다. 뭐라고 발표를 했냐? 작년 10월에 야놀자 직원들이 우리의 자산을 훼손했다. 그러면서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이 내용 증명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서울 종로의 한 호텔에서 야놀자 직원들이 우리의 NFC 기능이 담긴 스티커를 떼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이 장면을 고스란히 호텔 CCTV에서 촬영을 했다. 그러니까 니네는 빼도 박도 못해. 근데 보통 내용 증명이라 함은 법정 소송에 앞서 경고를 하는 그런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니 그런데 뭐 이거 그냥 지나가다가 실수로 이렇게 그냥 떼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이 처음이면 우연이거나 실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어때 측 주장에 따르면요. 이런 일이 예전에도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그러면서 법정 공방을 예고를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야놀자 측은 사실 무근이다. 너네가 만약에 고소를 하면 우리도 맞고소할 거야. 이렇게 지금 입장이 팽배한 상태예요. 끝인 줄 알았죠? 당연히 아닙니다. 또 있어요? 네. 여기어때가 내용 증명을 발송한 14일 관련 기사가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놀자가 당황한 거야. 내용 증명한 것까지 이렇게 기자들한테 알려가지고 이걸 기사로 올리나? 그래서 기사가 나오자마자 또 보도자료를 보냅니다. 2위 업체와의 격차 2배. 이게 제목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여기어때와 우리는 격차가 2배나 난다. 이런 보도자료를 또 릴리스를 합니다. 즉 여기어때가 가끔 1위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부분적인 일시적인 것이다. 장시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용률이나 사용자 수 등에서 우리가 확실한 일이다 이러면서 닐슨 코리아 클릭의 자료를 동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격차가 2배나 나요? 닐슨 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오호. 그런데 이 내용을 담은 기사가 또 이제 막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기어때 측은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고 스티커를 훼손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니까 야놀자가 의도적으로 이런 기사를 밑으로 내리기 위한 꼼수다. 이러면서 또 맞받아쳤어요. 진짜 진흙탕 싸움이군요. 그렇죠. 이거는 완전 핑퐁 게임인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근데 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방금 이 PD님이 이마트 홈플러스 과거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직방 아시죠? 직방. 네, 이 직방이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죠. 저희가 브리핑으로 한번 전해드렸었죠. 예, 경쟁업체가 다방이에요. 저희 광고에 나오죠. 해리가 나오는 그 다방이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페널티를 준 거예요. 직방에도 물건을 올렸는데 다방에도 또 올렸다. 당신들은 페널티 해가지고 직방에 올라와 있는 매물을 하단에다가 쭉 내려놔 버린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노출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공정위에서 야 니네 너무 치사해 시정명령을 내린 거죠. 그리고 쿠팡과 티몬,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얘네도 마찬가지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1위라고 주장을 하면서 광고가 사실과 다르네 어쩌네 하면서 소송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얘들도 좋은 대학 나오고 나름 잘 배운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회사인데 왜 이렇게 유치원생들처럼 유치하게 싸우느냐? O2O 서비스의 특성상 1위 타이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용자 수 이꼴 성공 이런 공식이 여지없이 부합하는 산업이란 말이죠. 일단 1위 타이틀이다 이렇게 꼬리표가 붙게 되면은 더 많은 제휴사나 제휴 플랫폼이 가세가 됩니다. 아무래도 O2O는 다양한 O2O 사업과 융합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즉 규모의 경제가 그 어떤 비즈니스보다 탁월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게 서로 1위를 할 게 아니라 시장 파이를 아직도 키워야 될 때가 아닌가요? 그렇죠. 특히나 처음 예를 들었던 여기 어때야 야놀자 같은 숙박 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텔이나 이런 데 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잖아. 앞으로는 호텔이나 리조트까지 진출을 해야 되는데 호텔이나 리조트의 거대 자본이랑 경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지금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나중에 걔네들이 거대 자본으로 이 숙박앱을 싹 먹어버릴 수 있잖아.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3년 연속 적자이면서 작년에 무려 1,2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쿠팡에 1조 원을 투자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1위 타이틀이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럼 이들은 지금 서로 1위 다툼을 할 때가 아니라 시장의 파이를 키울 때란 말이죠. 어부지리 아시죠? 고사성어. 예. 이 어부지리가 진짜 어부가 등장합니다. 어부가 길을 가는데 조개와 황새가 딱 붙어 있는 거야. 조개는 황새 입을 물고 있고 황새는 조개를 딱 붙들고 있죠. 그러다가 어부가 아싸 조개와 황새를 동시에 득템을 한 게 어부지리란 말이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놀자와 여기 어때가 막 피터지게 싸우고 있어. 황새와 조개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거대 자본이 나타나서 어부 행세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예. 그리고 소비자들은 정신 사나워요. 서로 1등이라고 하고 우리가 가장 가입자 수 많고 이용률도 가장 크다. 헷갈리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배달의 민족으로 짬뽕을 시킬까 요기요로 짬뽕을 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냉장고를 봤더니 그 좌석에 붙어있는 그 중국집 광고 전단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제가 짬뽕을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제 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달의 민족이나 여기요 같은 데서 시키면 군만두 서비스가 안 온대. 절대 안 오지. 그래서 자기는 항상 전단지 보고 시킨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광고 전단으로 돌아섰다. 이게 요기요나 여기어때나 쿠팡이나 티몬이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교훈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인데 조금 더 현명하게 서로 경쟁자를 인정하는 이런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어때의 신명섭 대표와 야놀자의 이수진 대표는 비슷한 또래거든요. 그럼에도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건 좀 심하네. 네. 시장 초기고 그러면은 형 동생 하면서 키워갈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그렇죠. 그런데 전화 한 통 없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한 살이라도 어린 분이 먼저 전화를 해서 소주 한잔 하시죠 하면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누가 더 어려요? 이수진 대표가 한 살 정도 어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다림은 끝났다. 거대한 세상,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모바일 RPG의 새 역사. 이데아. 그리고 오늘 박 PD가 재미난 곳에 다녀왔는데 좀 하실 얘기가 있다면서요. 예. 오늘 오라클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서울이죠. 서울에서 오라클 클라우드 월드. 발음 괜찮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면 괜찮은 거야. 이게 미국식 발음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라클이
글로벌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로드쇼를 개최를 해왔어요. 이 로드쇼로 하면 우리 클라우드가 최고요 하고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처음 서울에서 개최를 했어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 요즘은 클라우드가 대세 아닙니까? IT 기업들에서. 그러면 우리 클라우드를 쓰면 뭐가 좋고 가격은 어떻고 이러한 자랑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클라우드 도입을 고려 중인 여러분들이 와서 구경을 하세요. 우리가 밥값은 낼게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명을 쭉 들으면서 근데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오라클이 서울에서 이렇게 로드쇼를 개최할 정도면은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가 그래도 서울에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당연히 있지 않을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에는 데이터 센터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부산이나 대구, 광주에 있나요? 한국에는 통틀어서 없다는 거예요. 아, 서울뿐만 아니라 예. 한국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최근에 아마존이 AWS라고 그러죠. 웹 서비스. 아마존이 리전이라는 이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설립을 했단 말이죠. 그랬죠. 예. 그래서 오라클이 서울에서 로드쇼를 최초로 할 정도면은 당연히 아마존처럼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직까지는 없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왜 한국에는 이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오라클의 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있으면 가장 좋다. 하지만 클라우드는 비즈니스 특성상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 없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을 하셨어요. 큰 문제가 없다는 거는 작은 문제는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서 오라클의 클라우드를 쓰면은 중국 데이터 센터를 연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가까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과 원거리에 있는 것과 당연히 서비스에서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실제로 저희가 MS 애저 본부장님이 오셨을 때 설명을 할 때도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죠? 데이터 용량이 많을 때 맨 처음에 이 데이터를 끌어쓰는 사람은 속도가 느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다음 사람들부터는 속도의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매번 처음 하는 사람들은 서비스가 느린 거를 감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불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이 오라클 임원진이 김상현 부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한국 내 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비즈니스 특성상 한국에 데이터 센터가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 경쟁력에 차이가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센터 설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뭔 얘기야 그게. 이게 발언이 좀 일맥상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이어지잖아. 그렇죠. 한국은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에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조금 기다려달라. 뭐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김정은이 언제 핵을 쏠지 모르기 때문에 핵 쏘면 어째? 솔직히 얘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말이야. 제가 진짜 걱정스러운 기사를 하나 봤어요. 왜 걱정스러운지 지금부터 좀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65세 노인 가운데 1.6%가 100세를 넘겨 장수를 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65세 인구 1000명당 16명이 요즘 유명한 100세 인생을 사는 거야. 네. 이러면 기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제가 걱정스럽다고 하냐면 한국일보가 얼마 전에 저성장 시대 행복 리포트 이 시리즈 기사를 내놓고 있어요. 근데 이 시리즈 기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한국은 나이가 들수록 행복감이 떨어지는 사선형, 그러니까 화살표가 밑으로 가는 그런 행복 구조를 보이고 있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U자형 행복도 분포를
보이고 있대요. 뭔 얘기냐면 다른 나라들은 청년층은 행복감이 좀 떨어지지만 50세가 들어가면 다시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거야. 나이가 들수록 행복도가 높아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청년층 때부터 행복감이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낮아지. 노년이 괴롭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사회 안전망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한국일보가 4개국 국제 비교 조사를 해봤대요. 일단 건강, 경제적 상태, 노후 생활 준비, 주거 및 생활 환경, 가족 및 주변 친구, 동료와의 관계, 뭐 이런 7가지 항목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대부분 아까 얘기했던 7개 부분에 만족도가 가장 낮대요. 젊은 층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게 어딘지 아시겠어요? 건강? 건강보다 더 심각한 게 경제적 상태. 10점 만점에 우리나라 60세 이상 세대는요 5.2점밖에 안 된대요. 전 세대 평균이 5.7인데 가장 낮은 거야. 근데 덴마크나 일본 아까 4개국을 비교했대잖아요. 나머지 국가들은 다 노년층 만족도가 전 세대 평균치보다 훨씬 높고 특히나 가장 높아.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이 불안해지잖아요. 불안해지면 스트레스가 생기죠. 그렇죠. 스트레스는 뭐의 근원이에요? 만병의 근원이. 그렇죠.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년층의 건강 상태 만족도도요 5.9점밖에 안 된대요. 전 세대 가운데 최저치. 덴마크,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 다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가장 낮대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죠. 건강도 나쁘죠. 사회적 관계가 좋을 리가 있겠어요? 사회적 관계도 불안정하고요.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에 대한 만족도도 전 세대 가운데 노년층이 가장 낮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65세 이상 1000명 가운데 16명이 100세 이상 사는 게 과연 행복할까? 의문이 든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한국일보에서 또 조사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어봤나 봐요. 다시 태어나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은가? 무려 40%가 싫다. 대한민국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생각보단 적네요. 전 한 90%는 될 줄 알았는데.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